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 0.35% 상승에 그쳤지만 ARM은 10% 폭등. 생성형 AI 최대 수혜주 엔비디아가 0.35% 상승에 그쳤지만 또 다른 AI 수혜주 ARM은 1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ARM은 전거래일보다 9.64% 급등한 146.2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ARM은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며 주가가 연일 폭등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엔비디아 AI 반도체용 HBM 본격 양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의 최신 AI 반도체에 사용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칩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다시 랠리, 2년여 만에 54,000달러 돌파. 비트코인이 랠리를 재개하며 54,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2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최고치에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난 어제 우리 장이었습니다. 기업들한테 자율적으로 좀 뭘 해봐라 이런 정도로 이제 프로그램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가 생각했던 것만큼 시장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조금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왜 그런 모습이 나왔을까요? 자, 어제 우리 시장 보시면 말이죠. 한국전력 실적 기대감에 이렇게 올랐습니다만은 빨간 선으로 표시된 한국전력 제외하고 삼성물산 금융주 그동안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많이 어제는 좀 밀렸습니다. 왜 이렇게 밀려나는 걸까요? 문제는 뭘까요? 제가 문제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하나씩 좀 볼까요? 그 어제 나온 프로그램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기업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뭔가를 좀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면은 인센티브도 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한다고 해서 딱히 페널티는 주지는 않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 경영을 해도 좋고 아니면은 법을 따라와야 되는데 법은 아직 미비돼 있고 이러니까 기업들이 할까 말까 이런 생각에서 에이 나중에 하지 이런 생각으로 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가족 경영이 아직까지 공고한 이런 현실에서는 이게 좀 실현이 되는 게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너무 기대감이 그동안 강했었다 이렇게 반응한 거고 어제 그렇게 차익 실현이 나온 거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한 획을 긋은 거는 맞는데 아주 진하게 긋은 건 아니고 슬쩍 붙일 한 정도 이 정도가 아니겠느냐 하고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겠죠. 그러나 당장에 우리가 이런 현실에서는 지금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한계점을 보인 어제 프로그램 방안 발표였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내렸습니다. 오늘도 저희 강관우의 증시 8, 9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흥분을 좀 가라앉힌 시장의 모습이었는데요. 물가 지표를 예의주시하면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 마이너스권으로 전환하면서 0.16% 약보합 순이었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하락 반전하면서 0.38%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0.13% 약보합 수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막판으로 갈수록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라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인 쪽은 코인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 그동안 갇혀 있다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2년여 만에 최고치고요. 기사에 나와 있다시피 2021년 12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54,900달러대까지 치솟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는 55,000달러 선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강력한 ETF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투자자들은 ETF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9개 ETF에 50달러 이상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발표도 이날 좀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기업
기업은 이번 달에 약 3,000개의 가상화폐를 추가로 매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저항선은 현재 57,000달러로 새롭게 좀 설정이 된 상태고요. 가격도 함께 좀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4시간, 그러니까 전일 대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6% 정도의 상승률을 좀 기록했습니다. 이더리움도 이 상승세를 함께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전일장 기준으로 전일 대비 24시간 기준 2.7%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먼저 섹터별 움직임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구글과 테슬라입니다. 서로 엇갈리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4.5% 정도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좀 빠졌고요.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8%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질주했던 엔비디아는 어제장에서도 강보합 수준으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서서 짚어봤듯이 암 같은 경우에는 폭등하면서 9.6%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용 AI 반도체 여기에 사용하는 HBM 양산을 좀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고요. 어제장에서는 4%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섹터별 상승률과 하락률도 함께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 섹터가 훨씬 더 비율이 더 크다라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나마 좀 견조하게 버텨준 쪽을 먼저 보자면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0.3% 그리고 소비 순환재는 0.27%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0.05%를 좀 기록을 해냈습니다. 반면 가장 큰 폭으로 빠진 쪽을 먼저 보자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이 2.47% 정도 밀렸고요. 전반적으로 유틸리티는 1.89% 정도 섹터별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쪽이 1.1% 정도, 그러니까 1% 넘게 좀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밀렸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유는 이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기 때문입니다. 1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1.5%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예측치가 3%였기 때문에 여기에 절반에 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크게 밀렸고요. 하락률 중에서는 상위 3위를 좀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어서 기사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 인덱스 sets record high for second consecutive day라는 기사인데요. 일본 증시가 2거래일 연속 최고치로 마감을 좀 하게 되면서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AI 랠리 그리고 기업들의 호실적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증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 장중에는 39,388선까지 올라왔고요. 마감 전에는 상승분을 조금 반납을 하면서 39,233선에 마감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우는 모습이었고요. 시장에서는 일본 증시가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 투자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들면서 시장에서는 니케이 지수가 올해 말에는 45,0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시면요. 전일장 대비해서는 0.35% 상승하면서 마무리했고요. 장중 내내 플러스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가장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분을 조금 반납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AI boom spark concern over big tech's water consumption 이란 기사인데요. 최근 AI 붐이 좀 일게 되면서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가동에 박차를 좀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과 전기 소비량이 크게 좀 늘고 있다. 그러면서 우려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특히 물 소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34%, 구글은 22%, 그리고 메타가 3% 정도 이미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력의 경우에는 세계 전력 소비 전체 양에서 데이터 센터와 전송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각각 많게는 1.5% 정도까지 이르게 되면서 이들을 모두 합치게 된다면 브라질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AI 모델 하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가정 100곳에서 사용하는 연간 사용량보다 많은 전기를 좀 써야 하고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기 위한 목적으로 또 사용하고 있는 물의 양이 2027년까지는 42억에서 66억 제곱미터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영국의 연간 물 소비량에 있어서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AI가 시장을 좀 장악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단점들도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좀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게끔 규제도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이터 통신 기사 함께 보실 텐데요. Biden to meet congressional leaders with shutdown clock ticking 이라는 기사이고요. 미국은 임시 예산으로 지금 버티고 있지만 이번 주말부터는 또다시 셧다운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를 만나서 해법을 모색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이고요. 지난 1월에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임시 예산은 3월 1일과 8일자로 각각 좀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 여야가 지출 규모와 또 용도를 놓고서 아직까지는 이견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작년 9월 이후로 벌써 세 차례나 임시 예산을 통과시키게 되면서 일단은 셧다운을 임시적으로 계속해서 막아오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로 추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부처 공무원들에게 줄 월급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필수 기능을 제외하고는 여러 연방 정부의 업무가 중단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화당에서는 이 강경파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의회 지도부들을 만나서 셧다운을 피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다라고 발표를 좀 했고요. 오는 27일에 만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한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는 원자재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Natural gas hasn't been this cheap in decades라는 기사인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천연가스, 내추럴가스와 관련된 기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값이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가격이 크게 하락한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를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난히 좀 따뜻했던 겨울 날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체 생산량 증가, 이렇게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천연가스 선물은 1990년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최근 최저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꼭 나쁘다라고만은 판단할 수 없는데요. 일단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겠고요. 또 철강이나 콘크리트, 제지, 비료 등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에게는 반대로 희소식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가스 생산 업체들에게는 이게 큰 부담이 좀 되게 되면서 이들은 시추 계획을 뒤로 미루거나 혹은 수출 확대를 현재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최대 생산 업체 중에 하나인 체서피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유정을 뚫긴 하겠지만 완성하지는 않을 것이며 가격이 오를 때까지 가스를 땅속에 남겨둘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상 기후로 수요가 또 비정상적으로 적은 만큼 당분간 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원자재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단연코 엔비디아겠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AI 시장이 어떻게 좀 변화를 겪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한때는 웃돈을 줘도 구하기 어렵다던 엔비디아의 GPU 수급이 이전보다는 좀 용이해졌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3개월 전에 비해서는 구하기가, 특히 임대하기가 더 쉬워졌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로는 AI 칩 수요가 학습용에서 이제는 추론용으로 조금 이동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기류는 실제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매출 증대에서도 그대로 좀 드러났습니다. 엔비디아는 매출 대부분이 현재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 사업 중에 40% 이상이 AI 학습이 아니라 추론용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추론용은 학습용보다는 더 저렴한
저렴하고 좀 더 가볍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추론용 칩의 중요성도 함께 좀 커지게 되면서 인텔이나 AMD 등도 이 개발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습용에 있어서는 엔비디아가 시장을 거의 장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론용 반도체 시장에서는 좀 다양한 경쟁자가 나타나게 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흘러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비아디 관련된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디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슈퍼카 내용이고요. 양왕 U9이라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최근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전기 슈퍼카고요. 양왕 U9을 공개를 좀 했습니다. U9은 2.36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할 수 있는 슈퍼카인데요. 모양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309.19km고요. 완전한 전기차 모델로서 중국이 가장 잘하는 LFP 배터리가 이 안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비아디가 기존에는 저렴한 모델을 좀 내세웠었는데요. 이번에는 페라리 그리고 람보르기니 등 슈퍼카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정면 승부를 내건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하나로 봤을 때 약 3억 1천만 원으로 비교적 좀 높게 책정된 상태인데요. 더불어서 비아디는 연말쯤에 고급 세단인 U7과 패스트백 SUV 등 양왕 라인을 계속해서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사 추가적으로 마지막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원전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Japan to start fourth ocean discharge라는 기사인데 원전 오염수를 좀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이 오는 28일 그러니까 내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4차 방류에 나선다라는 소식이고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 1차부터 3차까지 진행해 왔던 것과 동일하게 이번에도 17일 정도 시간을 좀 갖고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좀 했습니다. 오염수 같은 경우에는 약 7,800톤을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로 방류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까지는 일단 앞서서 3차례 방류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눈에 띄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염수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난해 10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폐액에 노출됐던 근로자가 일시 입원하기도 했었고요. 지난 7일에는 정화 시스템에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이 노출이 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 기사가 나온 만큼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또 원전 관련주들, 오염수 관련주들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8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채찍 없지만 당근도 부족, 실망 속 저평가 해소 첫발 기대감도. 네,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발표였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눈에 띄는 인센티브, 공시 방법과 같이 정작 필요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공시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 공시 부담만 늘어날까 걱정입니다. 결국 기업들이 알아서 스스로 하라는 건데 너무 탁상 공론입니다. 네, 어제 결국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기대가 모아졌었던 만큼 그 내용이 실망감으로 더해져 주가 역시도 하방 압력을 키웠는데요.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살펴본 기업 공개 담당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라며 과감하게 페널티를 제외했으나 기업들은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기업들은 이번 발표를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자발적으로 주주 환원에 나서면서 또 여기에 세제 지원을 고민해보겠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였고요.
정확한 기업 가치 제고 기획 공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확정이나 코리아 밸류업 지수, 그리고 상장지수 펀드 등 주요 일정 대부분은 총선 이후 혹은 올해 하반기로 밀렸습니다. 밸류업이 성공적으로 보여지려면 기업 참여가 가장 중요한데 처음부터 인색한 평가를 받은 거고요.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정부가 시간을 끈다며 B- 학점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코리아 밸류업 지수 관련 내용도 부실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해당 지수를 좀 벤치마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또 일본을 따라한다라는 입장도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 정부의 밸류업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라는 계획인 만큼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반응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과제로 꾸준히 추진한다면 이번 기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까지도 함께 모아졌었던 하루였습니다. 우선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추진 계획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요. 1월에 처음 밸류업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때는 그렇게 큰 관심을 모으진 못했었고요. 2월 달 초반에 밸류업 지원 방안 발표와 1차 세미나를 열었었는데 이때부터 많은 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이에 따라서 관련주의 흐름들도 상승 흐름으로 좀 랠리를 보여줬었는데 3월부터 밸류업 자문단을 구성해 6월부터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로 밀려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베일벗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촉박한 준비 기간에 세부안이 부실했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밸류업 지수와 ETF 출시 등 일정이 총선 이후 혹은 하반기로 밀려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부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을 계속해서 나아지겠다, 앞으로 보여줄 것이다라는 의지를 함께 보여주고는 있으나 기업 참여를 조금 더 늘려나갈 후속 대책에 주목해야 될 것이다라는 평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숍으로 TV 구독 넓히는 LG 저성장 돌파구 찾는다. 네, 두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LG전자가 10년 만에 최저 출하량을 기록하는 등 TV 사업 부문의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TV 구독 사업을 확장합니다. 구독 수요가 높은 온라인 영역으로 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단순히 제품을 빌려주는 것과는 차별적인 이용자 경험을 선사해 로깅 효과를 노린다라는 보관에서 나왔는데요. 26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이달 초부터 온라인 브랜드숍을 통해서도 TV 구독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에는 베스트샵 등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었는데요. 온라인 영역으로 판매 채널을 넓힌 만큼 LG전자는 TV 구독 판매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TV 출하량 추이 살펴보시면 2021년 2억 1천만 대에서 점점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2024년은 1억 9,600만 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점점 낮춰지는 출하량 추이가 보여지고요. 가전 구독 사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프리미엄 제품 선택 비율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높은 수익성을 받아갈 수 있는데요. 연평균 7% 성장이 기대될 수 있을 정도로 고성장 사업이기 때문에 LG전자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손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LG전자는 구독 상품의 높은 수익성을 통해 악화한 수익성 부분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독 상품은 구매자들의 월 부담 비용이 낮아 프리미엄 제품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고 이는 높은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구독 상품은 한 번 발을 들이면 이탈률이 낮은 로깅 효과가 크다라는 점도 안정적인 매출에 기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구독 상품을 단순히 제품을 빌려준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무상 수리와 제품 관리 등 부가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글로벌 TV 출하 판매량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구독 판매량 전 분기의 2배인데 가전 포화에도 온라인 매출은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고무적이고요. 로깅 효과의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광고 매출 대 셀러 상생, 네이버의 딜레마. 네, 이번에 세 번째 소식 네이버 소식으로 전달드립니다.
네이버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격으로 국내 사업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광고 매출을 생각하면 거액의 자금을 집행하는 중국 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반갑지만 커머스 사업 영역에서는 시장을 뺏길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가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정책관이 주재한 유통업계 간담회에는 불참했습니다. 이를 두고 광고주인 알리와 테무 등을 의식했기 때문이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고요. 해당 간담회는 국내 유통시장을 잠식 중인 중국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대비촉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쿠팡과 함께 국내 인터넷 쇼핑을 대표하는 양대 산맥인 네이버 쇼핑이 빠진 이 부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가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하는 커머스 사업군의 경우 지난해 2조 5,466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성장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커머스 매출액의 분기별 전년 동기 증감률을 살펴보시면 지난해 4분기 35.7%로 작년 1분기보다 성장세가 둔화됐다라고 파악되고요. 이 부분은 알리와 테무 등과의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부상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다루는 상품의 퀄리티가 알리와 테무보다 뛰어나고 배송 기간도 짧다라는 점에서 당장 실질적인 위험 요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다만 여기서 살펴보시면 네이버 커머스 매출액 증가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합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살펴보시면 알리와 테무 등 네이버 광고 매출액은 점점 더 껑충 뛰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알리와 테무가 있어야지만 광고 매출액이 늘어나지만 결국 이 부분 때문에 국내 토종인 네이버 커머스 매출액 증가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진 건데요. 손자부 이커머스 간담회에 불참했습니다. 이 부분은 테무와 알리를 조금 더 의식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네이버 쇼핑 성장률 둔화 속에 거액의 중국 자본 외면은 힘들다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일변을 통해서 전문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면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첫 코스피 새내기 APR 오늘 상장 주가는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신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첫 IPO 조단이 대어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APR 증거금만 14조 원을 쓸어 모으면서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오늘 APR이 상장하게 되면서 관련 주가의 흐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14조 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크게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APR이라는 기업이 무슨 기업이냐? 화장품도 진행하고 있고 홈 뷰티 디바이스 기기도 하고 있고 혹은 뭐 널디 같은 뭐 추리닝이라든지 의류 쪽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관련했을 때 미용 의료기기 특히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앞으로의 성장세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이라든지 일본 쪽에서의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좀 유명인들이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인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후기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상장이 됩니다. 좀 공모가 같은 경우로 봤을 때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한 25만 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작년부터 바뀐 공모
흐름, 좀 따따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 종목인데 우선적으로 이 종목이 흥행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따따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공모주들 따따상 흐름을 나타낸 것은 현대힘스 이후로 안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2022년 이후로 공모 이후에 좀 시가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첫날 상승할지 몰라도 좀 주가가 부진한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APR에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장 당일의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APR 같은 경우야 좀 유통 물량이 굉장히 커요. 특히 상장일 당일 유통 물량 비율이 36%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약 90%가 구주 물량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날 어느 상단에서 어느 정도에서 좀 주가가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기존 주주분들이 물량을 털어낼 수도 있고 차익 실현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은 굉장히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물론 주가 자체가 굉장히 높은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했을 때 변동성이 조금 더 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유가 최근 저는 종목별 장세 흐름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제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 종목별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특히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서 실망 매물이 나왔습니다. 기대감은 한풀 꺾인 상황이긴 하나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 이탈이 그리 크진 않았기 때문에 박스권 장세가 조금 더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개인 주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의 물량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좀 하나의 섹터로 몰아서 가기보다는 종목별 장세 혹은 이슈에 대한 트레이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APR이 상장을 하게 됨으로써 관련했을 때 수급에 대한 블랙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오늘 APR에 대한 거래 대금이 약간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APR이 지금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면 APR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무시김이 좀 물음을 할 수가 있지만 관련했을 때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위에서 팔 수도 있고 아래에서도 팔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높은 변동성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면 좀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새내기주의 흐름을 보면 맨 처음에 급등했다가 종가 기준으로 반토막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부분 변동성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APR이 상장하게 되면서 오히려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에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제가 APR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은 성장세입니다. 성장세라고 보였던 점은 APR이 지금 홈 뷰티 디바이스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관련했을 때 APR의 주가가 장외에선 60만 원 이상으로 거래가 된 흐름이 나왔어요. 장외에서 60만 원 이상으로 거래됐다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장외에서 그래도 APR의 성장성을 그만큼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홈 뷰티 디바이스 기기의 성장률 자체가 연평균 35%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최근 주가의 흐름이 그리 좋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실적을 따져보게 되면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왜 주가의 흐름은 부진하지라고 보면은 현재 미용 의료기기 그래도 성장세는 어느 정도 찼다라고 보고 그러면 수주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수출에 대한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미용 의료기기는 성장에 대한 흐름보다는 실적으로 찍히는 쪽을 보는 게 더 맞지 않냐라는 쪽을 보고 있는데 지금 미용 의료기기에서 성장성을 추가적으로 더 찾아보려면 가정 쪽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집에서 보면은 고데기라든지 혹은 헤어 드라이기라든지 각 가정마다 한 대씩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점점 뭐 한 가정에도 1뷰티 디바이스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여성이다 보니까 뷰티 제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 코로나 이후부터 괄사라든지 혹은 VT의 리들샷이라든지 집에서 간편하게 좀 관리할 수 있는 제품들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괄사 같은 제품들을 보면은 내가 마사지 샵이라든지 뭐 피부샵 이런 데 안 가더라도 조금 더 저렴하게 혹은 더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이 최근 들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제품군이라든지 화장품 같은 경우도 좀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성은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품군들 위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섹터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 물론 미용 의료기기 섹터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인모드에서 실적 발표를 하고 가이던스 자체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다만 인모드와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제품의 타깃층이 굉장히 다릅니다.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 라인대이고 우리나라 제품군들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 타겟층도 굉장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의 성장성도 여전히 나와줄 수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실적 같은 경우도 작년에 최대 실적 기록하고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냈는 데다가 지금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일가정 일뷰티 디바이스 시대 열렸습니다. 자, 여기에 APR이 오늘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게 된다면 섹터 전반적으로 투심이 살아날 것으로 좀 기대를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수혜 섹터 어떤 걸 잡아보면 좋을까요?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최근 들어서 두 섹터 모두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에 대한 우려 혹은 뭐 좀 인모드 실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서 주가의 위치가 좀 바닥권에 있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미용 의료기기 섹터 성장성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홈뷰티 디바이스로 인해서 앞으로의 성장세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도 최근 실적 굉장히 잘 나오게 되면서 4분기 역대 최대 실적 낸 기업들도 많고 작년 최대 실적 찍은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내면 최근에 화장품 주가들이 세로뉴스로 작용을 하면서 실리콘투라든지 잉그루드랩 혹은 VT 혹은 뭐 코스메 코리아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오히려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미국 증시에서 엘프뷰티라는 기업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52주 신고가 흐름들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미국 같은 시장에서 중저가 화장품 시장 굉장히 잘 살아나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잘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가성비로 유명한 화장품 섹터, 우리나라 화장품 안 볼 이유가 없다. 거기다가 더해서 홈뷰티라는 그런 쪽에서도 연결을 지어본다면 화장품 섹터는 4분기 실적 발표로 인해서 세로뉴스로 작용을 했지만 오히려 주가의 눌림 현상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화장품 섹터는 우리가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되는 그런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화장품과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는 주가 방향성이 조금 낮은 부분에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팀장님 최선호주 바로 들어볼게요. 미용 의료기기에서는 클래시스라는 종목을 꼽아봤는데 아무래도 미용 의료기기 섹터 쪽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클래시스라는 기업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50%에 육박한 수준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이 50%라면은 내가 1,000원을 팔면 500원이 남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앞으로의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단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소모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보니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 특히 지금 클래시스 자체가 올해 가이던스를 공개를 했는데 작년보다 25% 더 팔 자신이 있다라고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클래시스 역시도 올해 성장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물론 ODM 쪽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제가 앞서 이야기를 한 큰 카테고리가 홈뷰티 디바이스이다 보니까 이런 점과 좀 연결성을 지어본다면
VT라는 기업. 아무래도 리들샷에 대한 인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성장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 일본에 이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성장세가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관련했을 때 VT 같은 경우는 우려할 만한 요소가 없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최선호주 2가지 종목도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매일 2종목씩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털로 주성 엔지니어링 IT 장비 업체죠. 펀더멘털로 인터플렉스 마찬가지로 IT입니다. 자, 오늘은 IT로 2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빨간 줄로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만은 다른 전공정 장비주들에서 가장 돋보이는 주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주가가 선두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최근에 요거 보이시죠? 최근에 올라가는 게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HBM3E 이쪽에서 이제 양산이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있고 SK 하이닉스가 국내적으로는 있고요. 어제는 이제 미국에서 마이크론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HBM3E 쪽에서 관련되는 뉴스가 나오면 나올 때마다 이쪽 주성 엔지니어링이 하는 ALD 장비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증착 장비에 대한 거에 있어서는 완전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 메모리예요. HBM3라는 것도 다 메모리입니다. High Bandwidth 메모리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쪽인데 앞으로는 기존의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 쪽도 이제 신규 고객선이 생길 거다 그런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메모리 쪽도 있고 비메모리 쪽도 있고 그래서 양쪽에서 지금 이렇게 가장 강하게 이제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공정 장비주들 비해서 주가가 계속 탄력적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월투자증권입니다. 어긋남 없는 대장의 품격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미세와 핵심 장비로 가면 갈수록 이쪽에 독보적인 경쟁력은 계속 부각될 거다 이런 거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메모리 쪽에서 앞으로 고객사가 들어올 건데 신규로 들어오는 모멘텀입니다. 해외 쪽에서 들어오면 이게 이제 주가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회사는 소부장주 중에서 최선호주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KB증권입니다. 비메모리 확장의 원년이다. 이 비메모리 쪽만 제가 좀 하이라이트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시장 그리고 HBM3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 다른 물질들을 이렇게 접합하는 그 접합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판은 이제 대형화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붙일 때 ALD 장비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비메모리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비메모리용 ALD 장비도 지금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도 물량의 PO라는 거는 Purchase Order죠. 주매 발주서를 얘기합니다. 주매 발주서가 이제 올 거다. 발주가 나오면은 거기에서 모멘텀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왜 좋냐면요. 기존의 메모리 장비보다 높은 단가가 예상됩니다. 당연하죠. 신규 장비를 만들면 기존의 장비보다 당연히 개발비가 많이 투입됐으니까 높게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매출도 물론 많이 올라오지만은 이쪽에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어떤 회사들은 이제 2배 이상으로 금년에 많이 올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모멘텀이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그 선두권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간 줄로 영업이익률 이렇게 해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게 파란 줄이거든요. 파란 줄보다는 상당히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효과를 금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영업이익 들어오는 모멘텀이 상당히 커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주가가 슬슬 내려가다가 어느덧 약간 느낌이 달라지죠. 그 이동평균선들이 정별로 지금이 아직은 역별인데 정별로 가려고 하는 와중에 여기 지금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외국인 기관이 사니까 개인들이 지금 물량을 주고 있는 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는 거고 어떻게 보면 뺏기는 건데 어쨌든 팔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의 최근에 매수세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공매 잔고를 보니까 1.7%예요. 1.7%는 상당히 높은 그 수준이죠. 저희가 항상 말할 때 코스닥의 공매 잔고율은 평균이 0.4%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댔어요. 그거에 비해서는 4배 정도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여기서 뭐 사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공매 잔고를 숏커버하는 그 물량이 섞여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상단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 메모리 쪽에 신규 해외 고객이 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고 비메모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멘텀이 많이 들어오긴 했다. 그러나 좀 더 아직까지도 HBM3E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그런 뉴스가 나올 거다라고 보면 이 회사가 하는 ALD 장비에 대한 주목도, 시장의 주목도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PER하고 PBR 봐야죠. 업계 평균 내외죠. 주성엔지니어 PER로 봤을 때 포워드가 14.9배. 그러니까 한 평균 가운데 정도 있고요. PBR로 봐서는 약간 높네요. 2.5배 좀 높은 상태에 이미 가 있다. 그러니까 주가 리레이팅이 상당히 진행이 된 것은 맞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작년 여름 이후에 계속적으로 올라오다가 현재는 좀 그 정체 상태에 있다. 이렇게 해서 분위기 좋을 때는 그런데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목표 주가 대비 괴리를 보겠습니다. 29%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분위기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주성엔지니어링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펀더멘탈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인터플렉스입니다. PCB 업체죠. 자, 차트 보시면 제가 PCB 업체 모니터링하는 8개 회사를 평균 한번 내봤습니다. 작년 여름에 좀 강했다가 쭉 밀려 내려갔다가 최근에도 그렇게 크게는 뭐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인터플렉스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금년에 1월부터 해가지고 벌써 주가가 배 이상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조정세에 있는데 이런 모멘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IBK 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4,000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작년 뭐 4분기에 영업이익이 27%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올랐습니다만은 금년에 무려 80% 정도 오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예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외형 성장이 좀 될 거고 수익성이 이제는 정상화된다는 작년이 비정상했다 이런 얘기고 디지타이저라고 있습니다. 양면 연성 PCB, 연성 PCB 우리가 영어로는 flexible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들어가면 FPCB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RFPCB 있습니다. R은 rigid 그러니까 강한 것도 있고 flexible 연한 것도 있고 그거 붙인 거를 RFPCB라고 하는데 이 디지타이저는 FPCB입니다. 그러니까 양면 연성 말랑말랑한 PCB죠. 그런 수요가 여전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신증권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목표가를 물론 올렸습니다만은 24년도에 이제 갤럭시 링 이렇게 끼는 웨어러블 그 1월달에 삼성에서 갤럭시 할 때 언팩 행사할 때 이제 출시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또 하반기에는 XR 기기 이런 게 하반기에 출시된다 그러면 이 회사가 하는 이런 PCB가 가장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이렇게 슬림화되는 그거에서 있어서도 슬림화되면 이제 뭔가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유연성도 있고 이 디지타이저가 그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들어간다고 하면 판가 인상 효과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19,000원으로 이렇게 상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 봐야죠. 작년까지만 해도 벌써 5% 뭐 이 정도였는데 금년에 7%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회사가 좀 충실해진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목표 이 주가 대비 아직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더블 정도 올랐다가 한번 이렇게 밀렸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기관이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바닥을 좀 받치고 있다. 다시 한번 모멘텀을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역사적 밸류 밴드를 봤을 때 한번 이렇게 튀었다가 한번 접었죠. 그래서 밸류 밴드 중앙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이 중앙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뭐 펀더멘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PER, PBR 이렇게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평균 정도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좋을 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 최근에 좀 올라왔네요.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살아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러 주성 엔지니어링, 펀더멘탈 인터플렉스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숨고르는 뉴욕 증시, PC 물가지수를 기다리며 3대 지수 약보와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올해 첫 코스피 새내기 API 27일 상장, 오늘 상장하죠. 관련 수혜주, 미용, 의료기기와 화장품 섹터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은 주성 엔지니어링, 펀더멘탈은 인터플렉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